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시험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성향은 고등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그럴 정신적 여유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꾸준히 하면 좋은데 이것을 실천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큰 격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아무리 몇천 문제 풀어보아야 풀 능력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학 실력을 갖추는 데는 재능이 필요할까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지원서 접수 직전에 시작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인만 영재고센터 소장 김민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과학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학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입시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도 과학 공부가 당연히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과학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관찰을 해보면 다들 과학 공부에 많은 노력을 들이는데도 성취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대충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좌절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시험에서는 내용들이 잘 기억나지 않고 문제의 의도도 잘 파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문제일까요? 흔히들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이고 과학은 암기하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4과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물리는 이해하는 과목이고 나머지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암기하는 과목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요구되는 과목은 공부하기 어렵고 암기 과목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과목을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너의 노력 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암기 과목에서 암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학이나 물리가 암기 과목인가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합니다. 역사는, 지리는 암기 과목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아마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암기 과목은 없다. 모든 과목은 이해를 요구하는 과목이다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암기하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떤 것은 기억에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을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많은 양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래서 시험을 잘 보고 어떤 학생은 암기하려고 노력했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외워도 잊어버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학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큼 시험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이 시험 범위가 적은 시험들은 시험 직전에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지만 과학영재학교 입시, 과학고등학교 입시, 대학 수학능력시험 같이 시험 범위가 큰 시험은 절대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해력과 암기력인데요. 흔히 이해력은 문제를 응용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암기력은 많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력과 암기력은 독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암기력이 좋고 또 암기력이 좋아서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 이해력도 좋습니다. 물론 이해력이 약한데 탁월한 암기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해력은 정말 좋은데 암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이해력과 암기력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해가 무엇인가를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해한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 논리를 받아들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 개념,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곱하기 5를 처음 배울 때 2를 5번 더한 것이다 라고 배우는데요. 이때 더하기에 대한 개념이나 논리가 있다면 2 곱하기 5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더하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곱하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냐 아니면 무작정 받아들이냐는 그 지식이 장기 기억으로 가느냐 아니면 단기 기억에서 머무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해를 하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억력을 높이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이렇게 과학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과학을 잘하는 학생은 과학 선생님한테 새로운 과학 지식을 받아들일 때 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학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지식과 논리로 해석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지식이 없으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자신만의 기준으로 해석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 용어의 의미를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느냐가 오늘 이야기 목적의 성패가 달려 있으므로 제가 잘 전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잘 아실 겁니다. 보통 무엇인가를 설명하거나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정보 전달이 어렵고 전달이 되더라도 효율이 낮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구조대는 조난당한 사람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언덕이 있으면 언덕 옆에 있다고 할 것이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 옆에 있다고 할 것이고, 오아시스가 있으면 오아시스 옆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에 모래만 쭉 펼쳐져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언덕, 나무, 오아시스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기준 지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이라는 단어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샤인머스켓이라는 단어를 처음 본 사람이 사전을 찾아보았을 때 포도의 한 종류라고 써 있었다면 포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샤인머스켓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포도가 기준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포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포도라는 단어를 단순히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포도라는 두 글자로부터 포도의 모양, 포도의 색깔, 포도의 맛, 포도를 재배하는 곳 등 많은 과학적인 정보를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 포도라는 두 글자를 단순히 활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자로부터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활자로부터 받는 자극을 활자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자, 기준 지식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활자 감수성을 받는 용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을 그 사람의 기준 지식이라고 합니다. 샤인머스켓은 포도라는 기준 지식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잘 이해한 것이고 장기 기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 샤인머스켓을 직접 보고 맛보기도 하였다면 이제 샤인머스켓으로부터 활자 감수성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샤인머스켓은 기준 지식이 되어 다른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 공부에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때 기준 지식을 이용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이 가속도라는 개념을 처음 배운다고 할 때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배울 것입니다. 이때 단위 시간, 속도, 변화량이라는 용어에서 활자 감수성을 느낄 수 없다면 이 학생은 가속도라는 개념을 기준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속도를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아무리 암기해 보아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없는 의미 없는 지식이 됩니다. 반대로 단위 시간, 속도, 변화량이라는 용어에서 활자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면 가속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향후에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가속도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가속도에서 활자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따라서 가속도라는 용어로 표현된 지식도 기준 지식이 됩니다. 기준 지식이 점점 쌓일수록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 기준 지식이 되어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아무리 노력해도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학생은 샤인머스켓을 포도의 한 종류라고 배웠는데 포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계속해서 포도의 한 종류라는 문장만 외웠던 것입니다. 기준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제가 관찰했던 학생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시험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성향은 마음이 급하고 무엇이든 외우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기준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과연 그럴 것인가 하고 의심해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 판단과 자신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 지식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대학 입시에 얽매여 있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기존 지식을 갖추기 위한 학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 지식은 활자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지식이어야 하는데 시험을 위해서 급하게 습득하는 방식의 학습으로는 기존 지식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기존 지식은 직접 경험을 하거나 최소한 상상을 통해서 가상 경험이라도 해야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그럴 정신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학생들의 과학 공부는 기존 지식을 만드는 공부일까요? 이 또한 시험을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암기 위주의 학습이라면 기존 지식을 만드는 공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기존 지식이 만들어질까요? 활자 감수성을 가진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은 관찰, 경험, 실험 등을 통해서 갖추어집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 관찰, 경험, 실험을 꾸준히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박물관을 갈 수도 없고 과학실험 학원을 계속 다니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독서입니다. 즉 과학서적을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책을 읽는 것은 시험을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인위적인 암기를 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들을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책을 읽을 때 기존 지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미리 기존 지식이 만들어지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 지식들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학문의 즐거움의 저자 히로나카 헤이스케도 어려운 내용을 바로 공부하지 않고 관련 주제에 해당하는 얇은 책을 미리 읽고 난 후 본격적인 학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어려운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기존 지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독서 목록을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독서가 아닌 차분하게 몰입하는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여러분들 꼭 실천하셔서 과학 실력이 일취월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인만 영재고센터 소장 김민아라고 합니다. 수학 경시하면 어려운 수학 이런 이미지인데요. 이것을 해야 하는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관찰하고 깨달은 점을 종합해서 오늘 그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천재로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수학자들, 필지상을 탄 수학자들,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수학 천재겠죠. 이 정도의 사람들은 확실히 타고난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수학자가 될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재능이 필요할까요? 수학을 응용해서 다른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굳이 이 정도의 재능이 필요할까요?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학 입시에서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과학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중학생들한테도 그 입시에서 요구하는 수학 실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학교 내신 수학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정도, 수능 수학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정도, 이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과학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가고 싶은 중학생들에게는 이런 학교들을 합격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수학 실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방금 말한 이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갖추는 데는 재능이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학 실력은 다소 평범한 수학 재능을 가졌더라도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서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높은 수준의 수학 실력은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간혹 수학 올림피아드, 보통 KMO라고 하는데요. KMO에서 금상을 탄 경력이 있는 수학 선생님들이 수학 재능 없어도 금상을 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상은 솔직히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학습 방식. 둘째,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학습 방식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 방식,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론을 배우고 대표 유형 문제를 풀고 공식을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갑니다. 문제집을 다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집을 풀고 그거 다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집을 풀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해 나갑니다. 이렇게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수학 공부는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하고 유형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형 문제를 열심히 푸는 학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수학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킬러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한 문제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것을 맞춘 학생과 못 맞춘 학생의 점수 차이는 4점입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를 맞춰서 얻은 100점과 맞추지 못해서 얻은 96점은 언뜻 보면 둘 다 수학을 잘하고 수학 실력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96점 학생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100점 학생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96점 학생이 향후 더 노력해서 100점 학생을 따라잡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두 학생의 점수 차이는 4점밖에 안 되지만 실력의 차이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킬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학생과 맞출 수 없는 학생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킬러 문제를 맞추지 못한 학생이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어서 96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형 문제를 반복해 푼 효과가 큽니다. 킬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시중 문제집 또는 학원 문제집을 풀면서 익혔던 유형에 속했고, 따라서 출제 의도를 쉽게 파악하고 풀이도 미리 연습했던 것에 속하기 때문에 해결 실마리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킬러 문제는 시중 문제나 학원에서 제공한 유형 문제들 범주에 절대로 속하지 않습니다. 출제위원들이 기존 유형에 속하지 않도록 고심해서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킬러 문제는 유형 학습을 통해서 얻은 훈련 효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오로지 자신의 사고력만으로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두 번째 수학 학습 방식인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은 해결 실마리가 잘 떠오르지 않아도 오랫동안 쉬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지구력,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빈틈없이 검토하는 꼼꼼함, 복잡하고 긴 계산을 실수 없이 해나가는 집중력, 초조해하지 않고 차분하고 천천히 생각하는 침착성을 갖추기 위한 학습을 말합니다. 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바로 이 능력을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문제들은 대부분 3분 이내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복잡하지도 않고 되게 긴 계산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 아무리 몇천 문제 풀어보아야 3분 이상 생각해야 풀리는 문제를 풀 능력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마법과 같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지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훈련을 해서 길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풀이가 긴 문제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학생들을 봅니다. 이 학생들은 문제를 보고 풀이가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 문제가 또 바로 안 풀리면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래서 쉬운 문제만 골라서 풉니다. 이런 학생들은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으면 바로 답지를 봅니다. 사실 학습 효율이 중요한 암기 과목은 이런 학습법이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길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길게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할 경우 이 문제가 의도한 수학 이론이나 접근법 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짧게 고민하고 운이 좋아서 쉽게 해결한 문제들은 비록 그 순간은 해결하였더라도 나중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만약 한 문제를 1시간 고민했는데도 결국 해결할 수 없었다면 1시간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허비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시도를 해보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최종 답은 못 냈지만 거기에 가까이 갔을 것이고, 그동안 깨달은 것을 통해 1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아니 그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해답지의 풀이를 보면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해답지의 내용이 머리에 스며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서도 큰 격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킬러 문제를 맞추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단순히 4점을 넘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했는데요. 4점의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오랫동안 쉬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지구력,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빈틈없이 검토하는 꼼꼼함, 복잡하고 긴 계산을 실수 없이 해나가는 집중력,
초조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천천히 생각하는 침착성은 학생들이 향후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는 데 요구되는 결정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입의 저자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는 본인이 지도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 중에서 큰 성과를 내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초중고 학창시절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는지 추적해 보았는데요. 큰 성과를 내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풀릴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쉬운 문제를 많이 풀고 해결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바로 답지의 풀이를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임원이 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초중고 시절 학습 방식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황농문 교수는 본인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 중에서 성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대학원 과정을 중단하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나 모의고사에 나왔던 수학 킬러 문제를 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를 풀 때 절대로 답지를 보지 않고 풀릴 때까지 매달리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6개월간 진행하면 전에 갖추지 못했던 집중력, 지구력, 침착성, 끈질김을 갖추게 되어 이후부터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초중고 시절에 어려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해내는 과정이 제가 말씀드린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학습 방식인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단순히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향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을 갖추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방식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이나 대학 입시 등 시험이 중요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내면서 공부하기에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효율도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 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거쳐야 합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서 어느 정도로 자유롭습니다. 물론 학교 시험을 보지만 학교 시험 준비가 고등학생 정도로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경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학경시 대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한수학회에서 주최하는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즉 KMO가 가장 권위가 있고, 또 수학경시하면 보통 KMO를 일컫기 때문에 KMO라고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많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일부 학생들은 KMO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할 때 새롭게 배우는 개념 하나하나를 깊게 고민하고 개념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핵심 문제를 풀면서 그 개념을 자신의 새로운 감각으로 만드는 방식의 학습 방법은 물론 좋은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문제를 양만 잔뜩 늘려서 반복적으로 푸는 기계적 학습 방식으로 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런 학습 방식이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적 사고력을 형성하는 데 좋은 학습법으로 KMO를 추천하는데요. KMO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문제의 난이도가 높으며 풀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을 풀며 지구력, 집중력, 끈기, 침착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볼 때 주위에서 KMO하는 학생들을 보면 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인데 평범한 우리 애가 KMO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은 사실 해보지 않고서는 이것이 맞을지 맞지 않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몰랐는데 해보니 너무 잘 맞아서 이 학습에 빠져드는 학생들도 있고 해보니까 잘 맞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잘 맞지 않는 친구들은 난이도를 낮추어서 하거나 그것도 맞지 않으면 다른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킬러 문제를 맞추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더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KMO를 시도해 보라는 것인데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시도해 보고 그 다음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학학습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인만 영재고센터 소장 김민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과학영재학교 입시에 아주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재학교 선발 방식은 학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유사합니다. 선발 방식은 3단계 평가로 구성되는데요. 1단계 소리평가, 2단계 지필시험 평가, 3단계 캠프활동 평가로 구성됩니다. 1단계 소리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과목별 교과점수, 세부 특기사항,
교과 외 활동, 출결 등을 평가합니다. 교사 추천서는 학생을 잘 아는 선생님이 지원 학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영재성이나 인성 등 여러 가지 우수한 점을 보증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작성하는 항목이니까 지원하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뛰어남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은 지원자의 수학, 과학에 관한 장점, 재능, 다른 과목 또는 다른 영역에 관한 강점, 재능,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교우관계 등 인성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과학영재학교 지원서 접수 기간은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지원서를 작성하면 영재학교에서 6월 한 달간 서류평가를 하고 1단계 통과 학생을 7월 초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2단계 시험을 봅니다. 2단계 시험은 8개의 영재학교가 모두 같은 날 하루를 정해서 보는데요. 보통 7월 첫째 주 일요일에 봅니다. 시험 시간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대략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입니다. 수학과 과학 4과목 모두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어느 정도라는 것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보는 수학, 과학 과목에서 90점을 넘으면 잘하는 학생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50점을 받았다면 잘하지 못하는 학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영재학교 입시에서는 수학, 과학에서 각각 50점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만큼 문제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려운 공부를 상당한 기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 2단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2단계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캠프라고 부르는 3단계 시험을 보는데요. 캠프 평가 방식은 8개의 영재학교별로 차이가 큽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캠프 평가 구성 요소들을 보면 수학, 과학 지필시험, 면접, 토론, 실험평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생들이 지필시험은 익숙하지만 면접, 토론, 실험 등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2단계 평가가 끝나고 3단계 평가까지 대략 3, 4주 정도라서 준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은 입장이니 나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1단계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학과학 내신 등급과 교사 추천서입니다. 과목에서 B등급이 나오지 않도록 중간 기말고사를 잘 봐서 A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 추천서는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므로 선생님이 학생을 뛰어난 학생이라고 판단해야 좋은 평가를 해주시겠죠. 영재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추천서를 부탁할 선생님을 정해보고 평소 선생님께 열심히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를 대비하기 위한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대략적으로 2학년 1학기까지는 수학과학 모두 중학교 과정은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2학년 여름방학부터 2단계 시험을 보기 직전인 3학년 6월까지 영재학교 입시를 위한 학습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때는 2단계 문제를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사고를 갖추기 위해 어려운 수준의 수학과 과학 이론을 습득하고 응용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춥니다. 이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힘겨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입시를 포기하는 학생도 나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1년 동안이나 버텨내는 학생이 드디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재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쟁률이 5대1이 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20%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재학교 합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탈락하는 학생이 훨씬 많은데 탈락한 학생들에게 그동안 노력했던 과정이 헛된 것이라면 20%라는 합격 확률은 너무 낮은 확률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도전하라고 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재학교에 최종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힘들게 자신을 이겨내며 공부했던 경험은 학생들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합격은 못하였지만 영재학교 대비 과정을 거쳤던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재학교 준비 과정은 힘든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집중력, 인내심, 지구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어 고등학교에서 높은 학습 능력으로 공부하니 당연히 학습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향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는데 지능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또는 지능이 높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바둑기사 신진서, 수학자 허준이 같은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능이 높은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정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 정도 성공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바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보다는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그 정도를 바랄 것입니다. 이런 성과는 재능이나 지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집중력, 인내심, 지구력이 성공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고 또 인정받고 있습니다. 집중력, 인내심, 지구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재학교 준비 과정을 집중력, 인내심, 지구력을 키우는 훌륭한 훈련 과정이라 생각하고 학생들이 도전하기를 권장합니다. 울트라 러닝의 저자 스콧 영은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지식을 얻는 방법은 자신을 극한 환경에 내던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오직 그 외국어만 사용하고 모국어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적 인류 기업인 삼성전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류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키우기 위해 당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에 엔지니어를 보내서 반도체 기술을 배우게 할 계획을 세우고 엔지니어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엔지니어들을 연수원에만 머무르게 하면서 오직 일본어만 사용하게 하여 불과 수개월 만에 유창한 일본어 능력을 갖추게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정예부대는 소속 군인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하여 군인을 물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수영하는 법을 터득한다고 합니다. 제가 든 예시가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학습 성과는 노력에 비례하고 노력은 편안함과는 반비례합니다. 과학영재학교 준비라는 힘든 과정을 이겨낸다면 대학 입시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향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영재학교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 어느 정도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인만 영재고 센터 소장 김민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과학고등학교 입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줄여서 보통 과학고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과학고는 과학영재학교가 아닙니다. 과학교는 전국에 20개가 있는데요. 그중 서울에 있는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 입시는 선발 일정은 동일하고 선발 방식도 거의 동일합니다. 전체 입시 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단계 서류평가 및 출석 면담, 2단계 소집 면접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것이고 출석 면담은 지원 학생이 지원 학교에 가서 평가자 2명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담을 진행하는 평가자 2명은 수학선생님과 과학선생님으로 구성되고 면담 시간에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또는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1단계 서류평가와 출석 면담을 통해 지원자 중에서 모집 정원의 1.5배수가 선발되고 이 학생들이 2단계 소집 면접을 진행합니다. 2단계 소집 면접도 지원 학교에서 진행되는데요. 수학, 과학, 인성 면접이 진행됩니다. 질문지가 주어지고 대기실에서 답변을 준비한 후 면접실에 들어가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및 출석 면담에서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수학, 과학, 내신 등급,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출결, 교과 외 활동 등을 평가하는 것이고 교사추천서는 학교선생님이 교사추천서 양식에 있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학생을 평가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즉 자소서는 지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글자 수가 있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뭔가 거창하게 써야 할 것 같고 글자 수도 총 2,400자나 되어서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일단 1번, 2번은 수학과 과학 과목에 대하여 자신의 학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어필해 보라는 것이고 3번은 리더십이나 인성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 4번은 진로와 관련한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또 학생들이 가장 쓰기 힘들어하는 항목은 1번, 2번, 즉 수학, 과학 학습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2번 항목은 수학 과목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작성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작성해야 잘 쓴 것인지를 우리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의 자소서를 볼 수가 없으니 비교해 볼 수가 없고 따라서 내 자소서를 잘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소서를 작성은 해야 하니까 학생들이 일단은 공부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고 그 중에서 내세울 만한 주제에 대해서 써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거의 써본 적이 없으니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할지 막막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고민만 하고 단 한 줄도 쓰지 못한 학생들도 봅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소서를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처음에 너무 좋은 글을 작성하려 하지 말고 일단 써보라는 것입니다. 주제도 처음부터 너무 좋은 주제를 잡으려 하지 말고 평범한 주제로 일단 작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럭저럭 글을 써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글을 1차적으로 완성한 다음 다시 읽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도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글을 일단 완성한 후 고쳐 나가는 것은 처음 작성할 때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글을 고쳐 나가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 아이디어를 글에 반영하면서 글의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심지어는 글을 고치는 과정에서 아예 더 좋은 주제가 떠오르면서 그 주제로 새롭게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주제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맨 처음 글을 작성하려고 했을 때보다 부담도 덜하고 작성 속도도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몇 번을 다시 읽으면서 수정해 나가면 맨 처음 작성했던 글보다 훨씬 좋은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글이 잘 쓴 자소서인지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자소서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자의 임무를 수행해 보는 것입니다. 평가자의 임무는 지원자 중에서 과학고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맞는지를 판단하고 가장 적합한 인재를 정원 수만큼 결정하는 것입니다. 평가자가 지원자로부터 판단하고자 하는 점은 미래 과학자로서의 잠재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과학자로서 해결해야 할 연구 주제를 정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잠재 능력을 지원자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으로부터 평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자소서를 작성한 학생 스스로 평가자가 되어서 자신의 자소서를 읽어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보이는지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자소서를 진단해 보는 두 번째 방법은 평가자가 작성자에게 할 질문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질문이 만들어지면 잘 쓴 자소서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딱히 질문할 것이 없다면 잘 쓴 자소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거리가 많다면 그만큼 관심이 가고 확인해 볼 사항이 많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잘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할 것이 별로 없다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출석 면담에서 얻은 정보가 없는 것이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탐구 내용의 수준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아무래도 어렵고 수준 높은 주제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고 싶어 합니다. 원래 평가자가 기대하는 것은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주제를 좀 더 깊이 스스로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2차 방정식 해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2차 방정식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을 스스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2차 방정식 해법을 찾았다든가 하는 내용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주제들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과정이나 심지어는 대학교 과정에서 주제를 찾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이야 많은 학생들이 공부도 미리 해보니까 여기에서 찾은 탐구 주제는 그래도 문제를 삼지 않는 편입니다. 문제는 대학 과정에 나오는 내용을 탐구 주제로 하여 자소서를 작성하였을 때입니다. 이때 평가자는 심기가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 중학생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 정해놓고 그것을 스스로 공부했다고 하면 그 진위에 많은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탐구 주제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소서에 쓸 탐구 주제는 중학교 과정이 좋고 혹시 고등학교 과정에서 찾더라도 중학교 과정으로부터 연결되는 주제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및 출석면담에서 출석면담은 지원자가 지원 학교에 가서 평가자와 면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석면담은 9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2달간 진행되는데 지원자는 지원 학교로부터
이 기간 중 하루를 출석 면담일로 통보를 받습니다. 출석 면담일에 지원 학교에 출석하여 2명의 평가자, 즉 수학 선생님 1분, 과학 선생님 1분 이렇게 2분과 약 30분 동안 면담을 진행합니다. 면담 내용은 2가지 있는데요. 첫째, 자소서에 작성한 내용에 대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학생의 답변에 따라 평가를 합니다. 둘째, 수학과 과학 과목에 대해서 중학교 과정의 중요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질문 내용은 기본 개념을 묻기도 하고 암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계산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출석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쓴 자소서의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답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또한 중학교 과정 수학과학의 기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 정리 등을 꼼꼼히 찾아보고 숙지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정원의 1.5배수가 합격되면 2단계 대상자들에 대한 소집 면접은 지원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지원자는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질문지를 받고 대기실에서 30분간 질문지를 보고 답변을 구상한 후 면접실에 들어가서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하게 됩니다. 질문의 수준은 학교 시험보다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과학부 입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과학부 입시 준비는 과학영재학교에 비해서 입시 준비 강도가 약합니다. 과학영재학교의 경우 입시를 중학교 1학년부터 늦어도 중학교 2학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반해 과학부 입시는 3학년 때 준비를 해도 됩니다. 심지어 과학부 입시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지원서 접수 직전에 즉 3학년 1학기 끝나고 시작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학올림피아드, 과학올림피아드 준비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내신이 중요하니까 수학과 과학은 반드시 모든 학기에서 A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과학부 입시는 하기에 늦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